자, 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이 제가 많습니다. 제가.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오늘 부동산 이용론 여기서 볼 겁니다. 190페이지 볼게요. 190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예. 자, 여기서는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페이지 보시면 이 부동산 이용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 한 문제 아니면 안 물어봅니다. 그냥 용어를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개발론이죠. 여기서 두 문제 내지 많게는 세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문제, 일반적으로 두 문제 물어보는데 많게는요 세 문제까지 물어볼 수 있고, 관리론에서 한 문제, 그리고 마케팅에서요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토탈 네 문제에서 많게는 다섯 문제 나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의외로 좀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요. 이런 거 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부동산 이용론은요, 이 토지 같은 거 갖고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이용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요 보통 사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있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정도가 이렇게 이용할 때가요 가장 최선의 이용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이다.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토지 이용을 얘기합니다. 자, 이 강남역 사거리가 딱 있는데 이렇게 막 30층, 40층짜리 건물이 막 즐비하는 고도 상업지역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어떤 그 갑이라는 노인분이 여기다 이제 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을 딱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2층짜리 갑이라는 노인분이.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와, 저걸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용하느냐, 저기다가 오피스텔 같은 거 지어서 임대하거나 분양하면 큰 돈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선의 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 25층 정도의 오피스텔 같은 거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게 최선의 이용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항상 복합적 하면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25층 정도로 이용하려고 했더니 요거는 아무래도 20층 이상 올라가는 거는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법경기 형태로 한번 따져볼게요. 법경기다. 이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자, 맨 먼저는요, 법률적 측면에서는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됩니다. 법에 적합한 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이라든가 아니면 일조 기준, 환경 기준 이런 것이죠.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이용해야 되는 거지, 지들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0층 정도 이용하는 게 최선의 이용이냐?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언덕배기 같은 경우에는 20층 정도 올렸다가는 무너질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아니면요 기반시설 같은 게 제대로 안 갖춰지면요 물이 안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아무래도 어디 갔어요? 15층 이상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자, 이 그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요 물도 안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15층 이상 올리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토지야 됩니다. 건물을 그 층수 맞춰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토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은 요건 조금 이따 할 건데, 10층까지를 지을 때는요, 10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요, 요때까지는요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있죠. 요거보다 요게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10층 정도 지을 때까지는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요거보다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1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분양이 안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1억인데, 건축비는 1억인데 분양대금은 6천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다시 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그러니까 이 토지는요, 요 정도 한 10층 정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아니면요, 최유효 이용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용할 때가, 이따가 이 감정평가할 때 가장 가치가 극대화되는 토지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러한 이용이 내가 주거들랑 수익이 발생한다. 이거를 뭐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수익이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합리적인 이용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식으로 이용할 때가 가장 뭐라고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토지용의 집약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이 있다면, 1제곱킬로미터가 있다면, 여기다가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이걸 뭐라고요? 토지용의 집약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한번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요, 이렇게 농촌이 있습니다. 농촌. 자, 농촌. 여기는요, 이게 1제곱킬로미터가 있는데 여기는요, 도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당 건물을 빼곡히 채워서 이용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걸요. 이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이다. 입니다. 집약도가 어떻다고요? 높은 토지용. 근데 요거 볼게요. 이런 데는 뭐 10%고 경작하는 비용 이게 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지는 않겠죠. 이걸요,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집약도가 이 낮은 토지용을 뭐라고요?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방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이 면밀하지 않고 영성하게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걸 뭐라고요? 집약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좀 용어를 정리하시고,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요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15층짜리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합니다. 15층. 일단은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는 채택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경제적 측면만 따져보는 겁니다. 어떤 측면이라고요? 경제적 측면. 일단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는 채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층 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5층 정도 지어서 만약에 분양한다면 5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은, 자, 분양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요거하고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하고 딱 맞아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비싸게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1, 2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손해죠. 그러니까 5층 지어서 분양했을 때 비로소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걸요, 요게 바로 총 수입과 뭐 같다고요? 총 비용이 같다 해줍니다. 요걸 경제학에서는 이걸요, 손익 분기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익 분기점이다. 자, 그러니까 자, 그 땅 비싸게 구입해서 한 1, 2층 정도 짓게 되면 손해죠. 그래서 최소한 몇 층은 지어야 돼요? 5층 지어야 손해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하로 짓게 되면 손해고, 이거 이상 지어야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해에서 이익으로 가는 뭐라고요? 분기점이다 해줍니다. 분기점. 그러니까 최소한 5층 이상은 지어야 되겠죠. 그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 자, 한계라는 표현 자체는 이렇게, 이 한계라는 표현 자체는요, 이 부동산학에서는요, 부동학입니다. 여기서는 끝이라는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끝.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요, 이거는 추가라는 뜻입니다. 추가. 자, 한계라는 게 뭐라고요? 추가. 추가적인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추가적인. 자, 그럼 지금부터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가 있겠죠? 근데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는 1억인데, 그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 있죠?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분양대금은요, 한 4억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큰 은하는 계속 올려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딱 10층을 딱 짓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때는요,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같답니다. 한개 비용이 어떻다고요? 같다. 그 얘기는요, 여기서부터는 한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자, 분양대금은요, 7천만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리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거 이상 올리게 되면요,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 때도 여기까지만 지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익 극대화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손익분기점 이상은 이용해야 되죠. 최대한 어디까지라고요? 이 극대화점까지만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토지이용의 이 범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부동산 학자들은 뭐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뭘 조방 한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조방 한계. 아무리 노동자분을 덜 투입하더라도 이거 이상 투입해야 되죠. 이걸요 조방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요? 집약 한계다. 자, 아무리 노동자분을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 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걸 뭐라고요? 집약 한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 확인해 볼게요. 자, 대체성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흰색. 자,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자, 생산 요소 중에 여기 이거는 토지의 사용량분의 요건요 자본의 사용량, 이거를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대체제 하면 오비하고 뭐가 있어요?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이런 게 대체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거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 요소도요. 때로는요. 토지하고 자본이 있다면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소비하고 싼 걸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할게요. 생산 요소의 뭐라고요? 대체성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거는 약간 좀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여기는 도심 쪽, 이거는 외곽 쪽인데 이쪽 외곽 쪽으로 이제 토지의 사용량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쪽은요 자본의 사용량 이렇게 적을게요. 자본의 사용량은요 건물 짓는 비용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건물 짓는 비용 같은 거 있죠? 이걸 여기서 말하는 자본의 사용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을 사이에 두고 이건 도심 쪽이고 이건 외곽 쪽이라고 치자. 도심 쪽 뭐라고요? 외곽 쪽. 그러면 이 도심 쪽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많이 사용할까? 건설업자가 아니면요, 자본을 많이 사용할까? 고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도심 쪽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이 비싸요, 싸요? 가격이 무진장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은 굉장히 싼 꼴이 되는 겁니다. 아, 토지 가격이 평당 뭐 700만 원, 800만 원 하는 거죠? 7천, 8천 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요, 자본은 굉장히 싼 꼴이 되는 겁니다. 건물 짓는 비용이 상당히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싼 토지는 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싼 자본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쪽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토지는 조금만 구입하고 그 대신요 층수를 막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싸니까. 아시죠? 5억 가지고 땅만 다 구입하면 건물 뭘로 짓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조금만 구입하고 그 대신요 층수를 막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안쪽 같은 경우는 자 토지는 조금만 사용하고 그 대신요 상대적으로 싼 자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바깥쪽 볼게요. 외곽 쪽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많이 사용할까, 자본을 많이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이 비싸요, 싸요? 무진장 싸답니다. 뭐 평당 20만 원, 30만 원 이거밖에 안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은 굉장히 비싼 꼴이 되는 겁니다. 건물 올리는 비용이 상당히 비싼 꼴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비싼 토지는요, 자본은요 덜 사용하고 뭘 많이 사용해요? 토지를 막 많이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 바깥쪽 같은 경우는요. 토지는 싸니까 잔뜩 사용하고 그 대신요 자본을 덜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산 요소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곽쪽으로 나갈수록요 토지는 많이 사용하고 자본은요 덜 사용합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요 비싼 토지는 덜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안쪽 같은 경우는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 안쪽 같은 경우는 토지는 조금 사용하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싼 자본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안쪽 같은 경우는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 해줍니다. 대체성이 크다,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바깥쪽 같은 거 볼게요. 바깥쪽은요
토지는 많이 사용해, 덜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는데 자본은 얼마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성이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집약도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렇게 집약도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안쪽 같은 경우는요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이 되는 겁니다. 바깥쪽 같은 거는요 집약도가 어떻다고요? 낮은 토지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안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죠. 이렇게 토지는 조금 구입하고 층수를 올리는 상업용 건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자꾸 입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3차 산업이 입지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바깥쪽 같은 경우는 농지가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농지 잔뜩 구입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1차 산업이 입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좀 까탈스럽더라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입지잉여라고 있습니다. 입지잉여라는 것은 뭐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 이걸 뭐라고요? 입지잉여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대학교가 딱 있는데 대학교 딱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삼거리가 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도 라면집이 있고 A라는 라면집, 여기도 라면집, 여기도 라면집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셋 다 이 품질은 똑같습니다. 품질 뭐라고요? 똑같아요. 라면을 전부 다 뭐 특정 라면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신라면 갖다 끓여서 팝니다. 그리고 계란도 딱 반쪽만 딱 넣습니다. 파도 딱 반쪽 있죠? 딱 집어넣습니다. 들어올 때는 90도로 절합니다. 나갈 때는요?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어쨌거나 셋 다 그 품질과 서비스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하루에 매출액이 100만 원이랍니다. 여기는 하루에 매출액이 여기서부터는 20만 원 이상 다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는 없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입지가 가장 좋을 때의 잉여 있죠? 이걸요 100% 입지잉여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입지잉여가 전혀 생기지 않죠? 이걸 0% 입지잉여다 해주면 되겠네요. 0% 입지잉여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계라는 표현은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끝. 입지잉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한계 입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계 입지다. 이렇게. 자, 이때 이런 거는 입지잉여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이런 거는 서로 입지잉여가 좋으니까 서로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이용하려고 하니까 입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거를요. 자,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5억 가지고 땅만 구입하게 되면 건물을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땅은 조금 구입하고 층수를 자꾸 높여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집약적인 토지용의 형태 있죠? 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토지용의 집약도가 동일하더라도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지잉여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분식집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입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모든 산업이 똑같이 여기가 입지가 좋은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이 뭐 골프 치는 애들이 뭐 있긴 하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뭐 그다지 잘 되진 않을 겁니다. 아니면 공구상 같은 거 이런 거 해봐야 여기서 뭐 애들이 맨날 벤치나 구입하고 다니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산업이 똑같이 입지잉여가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같은 산업끼리만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니 말 뜻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가가 외곽으로 나갈수록 하락하는 건 확실한데 이 미국의 노스 교수라는 사람이 시카고 인근의 토페카라는 도시에 대해서 지가를 딱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라기보다는 지가를 조사해 봤는데 이건 도심 쪽이고 요거는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는 하락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락하냐면 이렇게 상당히 커브를 그리면서 하락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요 지가 구배 현상, 구배라는 게요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죠. 기울어지면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구배 현상이라는 겁니다. 집값을 하고요 구배 현상.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집가 차이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쪽은요 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을지로 같은 데서 약간 명동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백화점이고 막 상업용 건물이 즐비하죠. 이런 데는 임대료가 싸요? 무진장 비싸다 아닙니다. 땅값도 비싸고. 근데 거기서 조금 나가게 되면 을지로 쪽으로 나가면 또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안쪽은요 집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바깥쪽 같은 경우는요 나가나 들어나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 보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밑변분의 높이 한 걸 뭐라고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밑변분의 뭐라고요? 높이. 나갈 때 지가 이게 크게 떨어졌네요. 요것도 마찬가지 밑변분의 어떻다고요? 높이. 이걸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기울기. 그러면 이 밑변분의 높이인데 얘는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크죠?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기울기는 작네요. 이렇게. 여기는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 여기서 1km 나갔더니 지가가 팍 떨어졌죠? 반대로 1km 들어갔더니 팍 올라갔죠? 그러니까 안쪽은요, 지가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깥쪽은요, 이만큼 나가도 지가는 조금 떨어졌죠? 안으로 들어가도 조금 올라갔죠? 별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이걸 A분의 B 해줄게요. 여기 기울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C분의 D 해주니까 이것도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놨더니 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조그만 소도시 같은 뭐 토페카 이런 데는 뭐 적용할 수 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적용되지는 않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명동에서 쭉 내려가다가 한강 넘어가서 다시 또 강남 쪽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요거는 뭐 그야말로 그 말뜻만 좀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무질서, 불규칙하고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있죠. 이걸요, 도시 스프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원래 스프링에서 나온 용어인데, 스프링이 뭐야? 봄 아닙니까? 봄은 만물이 이제 소생하면서, 자, 카메라를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노출시켜 놨더니, 여기저기서 싹도 돋아나고,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뱀도 튀어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이 상당히 난잡한 모습을 보인다 해서 이걸 스프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프롤이라는 게요,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는 모습 있죠? 이걸요, 스프롤 해주는데, 그럼 도시의 스프롤 현상은요, 도시의 개발 현상이 난잡하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이걸요, 스프롤 현상 해주는 겁니다. 그때 요거는요, 개인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제 그 국가가 토지용 계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저밀도 연쇄 개발은요, 저밀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러니까 이 밀도라는 게 빽빽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밀도 하면요, 아주 빽빽하지 않은 상태에서 듬섬듬섬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갈 수 있죠. 이런 형태를요, 저밀도 연쇄 개발해 줍니다. 고밀도 연쇄 개발은요, 자, 아주 빽빽한 상태는 유지되면서 주변을 잠식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땅덩어리가 좁은 한국이나 미국, 한국이나 일본 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선도로가 뭐예요? 도시의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비지적 현상이라는 것은요, 비라는 게 날비자입니다. 지는요, 땅지예요. 땅에서 주로 이제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 있죠. 요걸 빗대어서 이걸요, 비지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뭐라고요? 날아다니는 현상. 개구리가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막 날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개구리가 딱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개구리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게 개구리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어쨌거나 개구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개구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개구리가 이제 나보고 딱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째려보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째려보는 게? 이렇게 째려보는 건가?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째려보나? 이것도 아니고, 예? 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째려보는 거. 자, 어쨌거나 째려보고 있길래 나도 딱 째려보다가 웩 하니까 얘가 어디 튈지 알아 몰라? 물론 저쪽으로 튀어왔더니 이쪽으로 팍 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있다가 웩 하니까 또 저쪽으로 튀어왔더니 이쪽으로 딱 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가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비지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나홀로 아파트 이런 식으로 3m당 아파트 지어대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요, 비지적 현상이 좀 됩니다. 거기 특성은요, 이거는 주거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주로 이제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세팅이 다 끝났죠. 그럼 아무래도 외곽 쪽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이런 데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입체 슬럼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서울 같은 데, 명동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질비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한강 있죠? 한강 넘어가면 이제 다시 질비한데, 이런 데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옥수동, 아니면 금호동,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좀, 저소득층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체 슬럼프가 형성될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또, 고층 아파트가 질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슬럼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만약에 도시가 차곡차곡 도시 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성장했다면 이런 땅은 비싸요, 싸요? 굉장히 비싸겠죠? 그죠? 차곡차곡. 근데 도시가 막 듬성듬성 막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집값수는요, 표준적 이하가 일반적이겠네요. 그죠? 여기는 막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만큼은. 근데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요, 표준적 이하가 일반적이다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침입적 토지용, 이런 건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냥 말뜻만 하시면 돼요. 자, 어떤 지역이 고소득층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이 건물이 아주 고급 주택이죠? 근데 시간이 꽤 지나 봐요. 그러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화되죠? 그러면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가 얘하고는 다른 이질적인 인자들, 이 원인이 되는 요소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걸요, 침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침입한다. 그리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 뭐라고요? 천이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저소득층 주거지로 바뀔 수 있죠. 이걸요, 계승했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그냥 말뜻만 하시면 돼요. 새로운 이질적인 인자들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침입한다. 바뀌어 나가는 걸요? 천이한다. 완전히 바뀐 걸요? 개성했다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있는데, 요것도, 자, 이 서울이 딱 있다면, 서울에서 직장은 도심에 있는데, 주거지는 외곽에 변두리 나가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형태를요, 직주 분리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넓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서울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1990년도 전후로 해서 수도권 일대에 5대 신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요거는 일산이고, 여기는요,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이런 데를요, 5대 신도시 해줍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서울에서 직장을 두고 이제 일산 신도시 같은 게 생기는 바람에 나가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은 서울에 두고, 주거지는요, 왜 일산 나가 살았다는 얘기죠? 이런 게 역사적으로 먼저 나타났던 겁니다. 이걸요, 직주 분리 현상이다, 줍니다. 자, 근데 근래 들어서 다시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직주, 어떻다고요?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주 뭐라고요?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알아볼게요. 먼저, 자, 직주 분리는요, 도심 같은 경우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도심 환경이 아주 안 좋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좀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 환경의 악화, 이게 한몫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심은 이런 데는 집가가 비싸요? 싸요? 싸죠? 비싸죠? 근데 여기 애초에 일산 신도시 이런 거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요, 아파트 가격이 1200만 원, 1000만 원,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평당 1000만 원이냐? 1000만에요. 자, 그냥 한 20평 기준으로 1000만 원, 12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해서 궁상맞게 삽니까? 나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싸니까. 그래서 도심의 집가가 너무 높은 거, 이것도 한몫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철거하거나 재개발하게 되면 쫓겨난 사람 있죠?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공적 규제가 도심 쪽 같은 거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데 나가 살려고 하고, 뭐니 해도 왜 나가 살려고 했냐면, 이 90년도 초에 여기 이 자유로라는 게 여기 쭉 뻗은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임진각 쪽까지, 가는 쪽까지 쭉 뻗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와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현대상업보다 더 빠르 다닙니다. 더 빨라. 그래서 이런 게 한몫하는 겁니다. 교통의 발달.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가 살려고 하니까 외곽의 집가도 만만치 않게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서 낮에는 서울이 이제 빠글빠글한데 밤에는 다 나가 산다는 얘기죠.
나가서 하니까 이 밤에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 비어 있다는 얘기죠. 공동화 현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요? 여기 점 찍혀 있는 게 뭐예요? 점 찍혀 있는 게 이게 설탕 아닙니까? 설탕. 그래서 이걸 도넛 현상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공동화 현상을 다른 말로 하고요. 도넛 현상. 그래서 밤에는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도심 고동 비율. 자, 고동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피의 순환을 위해서 심장이 막 꿀럭꿀럭하는 모습 있죠. 이걸 고동 비율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힘차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걸요. 도심 고동 비율이 높아진다 해줍니다. 자, 그러다가 근래 들어 다시 들어오려고 해야 안 하려고요? 오려고 합니다. 그 원인 자체는요. 일단 너도 나도 나가서 하니까 여기도 분당 같은 경우는 지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문자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나 별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개발 위주의 정책 때문에 도심 환경이 아주 안 좋았는데 지금은요, 이거 청계천 같은 것도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실개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도심 환경도 아파트 환경도 좋아졌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한몫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적인 유도 이것도 한몫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나가서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름값이 장난 아니죠.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기 울산 앞바다에 한 60km 정도의 그 석유 시추 시설이 있습니다. 석유가 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한몫하는 거고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요. 교통체증에 심화있죠. 여기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나가서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죠. 한두 번 지각하면 뭐 그러려니 멀리 사니까 그러다 하지만 허구한 날 지각해봐요. 그러면 부장님이 뭐라고요?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죠. 이것도 한몫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서 옛날에 주공 5단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철거되고 다시 50층짜리 아니 40층짜리 막 주상 복합 건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옛날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다시 고소득층 주거지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뭐 도시를 뭐 봄이 맞았답니다. 도시가 뭘 맞았다고요? 봄을 맞았답니다. 이걸요 도시 회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한계지라는 표현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는요 택지 이용. 택지가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도시 토지를 얘기합니다. 도시 토지용의 최원방권 맨 끝에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논밭을 잠식해 나가면서 커나갈 겁니다. 이때 이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이 땅을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 해줍니다. 자, 얘는요 아무래도 농경지 지가 수준과는 무관합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지가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비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평당으로 400만 원 한다면 이거는요 농지죠. 그러니까 평당 2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뚝 떨어진다 이걸요. 지가가 이제 끊겼다 해서요 단절 지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계지 상호 간에는요 밀접한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이 땅과 이 땅은요 둘 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땅이에요? 있는 땅이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를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땅과 이 땅은 자, 이 싸다고 해서 이걸 이용하고 이러지 않겠죠? 얘는 건물을 못 짓는 땅, 이런 지을 수 땅이니까 대체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연장될 수 있겠네요. 이쪽으로 도로가 크게 났다. 그럴 경우는요.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초기에 택지화된 것은요. 지가 상승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기에 택지화된 것은요. 아무래도 투기 같은 게 극성인 바람에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의 한계지보다는요. 더 먼 원방권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없어요? 대출 끼고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억 가지고 도심 쪽에다 아파트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안쪽 같은 경우는요. 전월세 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깥쪽은요. 내 집에 사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그래서 자가를요. 자기 집을 자가라는 겁니다. 차가는요. 빌린 집.
전월세 사는 집 있죠? 안쪽 같은 경우 전월세가 많고 바깥쪽은요 내 집에서 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는요 차가의 한계지보다 어떻다고요? 더 먼 원방권에 위치한다 해주면 돼요. 자, 거기 서술형 지문 읽어볼게요. 1번. 자, 토지용의 집약도란 토지용에 있어서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하는데, 자, 여기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수학 체증 체감의 법칙. 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집약한계죠? 집약한계가 이제 이윤 극대화점이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요? 이 극대화점이죠? 이거 이상 올리게 되면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수익이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점 이익이 커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오히려요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물 짓더라도 여기까지만 지어야 되겠네요. 자,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 이 그 수학 체증 체감의 법칙이 작동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집약한계란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과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 투입되는 경우에 집약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가져오는 토지용의 집약도이므로 집약한계는요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자,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토지용의 상한선이 되는 거죠.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집약한계 아닙니까? 맞죠? 이거 집약한계. 요거는요 조방한계.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조방한계란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에서의 토지용의 집약도로서 이는요 토지용 집약도에 뭘 얘기한다고요? 하한선을 얘기합니다. 최소한 이거 이상 이용해야 되죠? 이걸 하한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입지 주체는요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를 범위로 하여 토지 이용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5번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하여 이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요거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 다시 읽을게요. 이 집약한계까지가 수익이 점점 체증하는 구간입니다. 체증. 여기서부터는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수익이 체감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5번에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체감합니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하여 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자본의 크기에 대하여 수익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본 투입에 해봐야 점점 수익은요 점점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도시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건물의 고층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더라도 여기까지만 지어야 되죠. 이거 이상 지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볼게요. 도시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쪽은 자꾸 고층화되는 것은요 땅은 조금만 소비하고 그 대신요 자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체성이 크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생산요소의 대체성은요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차 산업은 대체성이 작고 3차 산업은요 대체성이 큽니다. 1차 산업은요 대체성이 작고 3차 산업은요 대체성이 크죠. 아까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8번 볼게요.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그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낳는데 이걸요 입지잉여라고 합니다. 근데 입지잉여는요 입지 주체마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교 앞이라도 모든 산업이 똑같이 잉여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9번 보시면 도시 스프롤 현상은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면서 확산되는 현상이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스프롤 현상은 주로 도시 계획이라든가 토지용 계획을 소홀히 한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2번 볼게요.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하죠. 이걸요 비지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비지적 현상. 그 다음에 공동화 현상이란 도넛 현상 해주는데 직주 분리의 결과로서 도심의 주야 간의 인구의 차가 심해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되고 교외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죠. 이걸요 그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나가서 하니까 자, 텅 비어있다는 얘기죠. 밤에는. 그 다음에 직주 접근은요
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까? 교통 체증의 심화, 이것도 한몫합니다. 도심의 환경도 좋아진 것도 한몫하는 거죠. 들어오려고 합니다. 도심의 재개발의 완성, 이런 걸로 인하여 발생되며 건물이 고층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옛날 건물 철거되면서 고층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5번 볼게요. 한계지는 주로 농경지 등이 용도 전환으로 인하여 택지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농경지 등이 택지로 바뀌어 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이러면서 자, 농경지 등의 집가순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죠. 요 땅과 요거는 한계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농경지와 집가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관한 경우가 많다. 단절 집가를 형성합니다. 다음 자가의 한계지는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욱 택지용에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원방권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